이번 2학기 강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며칠이더라?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가? 12월 21일 금요일까지. 이게 넷째 주예요, 셋째 주예요. 1, 7, 14, 20일. 넷째 주네. 까지. 16번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강의일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와요. 내년 되면 우리 연구소 망할 수도 있어. 내 느낌이 그래. 그리고 이번 금요일 강의는 오늘부터 12월 21일까지. 또 이번에 교육감님 바뀌어가지고 그 학교 학부모 교육이 지금은 연간 15회거든요. 통합 5번, 저학년 5번, 고학년 5번, 학교 입장에서 1년에 15번 학부모 연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일선 학교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부담이 크죠. 뭐 학부모들한테 가정통신문 보내고 모으고 전화하고 강사 섭외하고 뭐 이게 늘 부담이거든요. 교사 입장에서는 잡무죠, 잡무. 아이를 가르치는 것 외이니까. 이게 이제 늘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교육감님 바뀌면서 1년에 15번 하던 것을 2학기부터는 1년에 6회로 줄였어요. 그래서 벌써 1년에 6회 한 학교들이 많이 있겠지. 다 했겠지, 사실은. 그런 학교들은 이제 2학기 강의를 취소할 수도 있어. 그 취소를 가장 먼저 한 모범 사례가 용천초등학교죠. 용천초등학교 가정통신문 받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2학기 모든 강의를 전면 취소했어. 재빨리 바로 교육감 바뀌자마자 저한테도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가장 가까운 용천초등학교 강의는 취소됐고요. 근데 다행히 다른 학교들은 취소를 안 하더라, 2학기에는. 내년에는 이제 학교 강의가 그러니까 확 줄어들겠죠. 원래 제가 70군데 학교, 그 시간이 중복돼가 못 가는 학교 한 20개 있고, 이제 시간이 맞아서 가는 학교가 한 70개 되는데, 교육진에 제일 잘 팔리는 강사죠. 근데 이제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몰라. 어디더라? 명곡초등학교인가? 여기도 취소한다고 전화 왔는데, 학부모들이 항의해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다른 강의를 취소하고 선생님 강의는 꼭 듣고 싶어 한대, 엄마들이. 기특하죠. 명곡초등학교. 저는 이번 주부터 이제 2학기 강의를 시작했어요. 대부분 1학기 때 학교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2학기에 이제 몇 학교 남아있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걸어서 가는 한솔초등학교. 한솔초등학교 가서 제가 강의를 잘해야 우리 연구소가 안 망하는데, 이건 다음 주 수요일날 한솔초등학교 있죠. 또 무슨 소식 없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추석 부르자. 태규맘. 네. 존칭 생략. 크리스탈. 꽃돼지맘. 네. 제로미님. 네. 어이구, 제럽전에 앉아 계시네. 미니리미님.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 어? 지민이.
숨 트인 맘. 생명은 잘한다. 갱달님. 어딨어? 딸샘맘님. 딸샘맘님,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지? 아, 조금 늦게요. 다이아몬드님. 네. 어디 갔노? 아, 예. 내 1학기 때 댓글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아가지고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댓글 단 줄 알아? 선생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학교 강의 못 듣겠다고. 이런 댓글은 내가 기억하잖아. 왜냐하면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나를 응원하고 이런 건 항상 제가 소화해야 했죠. 저라고 뭐 뾰족한 수인 줄 알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나도 용기가 나서 강의하고 이러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맨날 내 지적만 해.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거북이님. 네. 서영맘님. 안 왔어? 이게 뭐야? 내일 학교 강의 시작인데, 아, 도서관 도우미. 비움님. 네. 아니, 도희가 다시는 안 가겠다 했다며. 근데 어떻게 다시 왔지? 어? 협박했어, 달랬어? 아직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그 박항서 감독 이야기 사이코라는 말을 들어가 저희가 너무 그래가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그래 안 간다고 했잖아 그래. 근데 어떻게 왔냐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아 그래도 이 강의를 듣고 저희가 잘 살아보려고 왔습니다. 도희는 잘 살아보려고 온 게 아니잖아. 엄마가 보내서 왔지. 그래 어떻게 다시 오게 됐냐니까. 협박, 설득 1번, 2번 선택해봐. 협박도 했고 설득도 했어요. 아니 수학 공부하다가 그 아시안 게임 기간에 도희가 갑자기 박항서 감독 욕을 막 하는 거라. 박항서 감독 누군지 알아? 베트남 국가대표 코치. 베트남 국민 영웅. 옛날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처럼 베트남의 국민적 영웅 있잖아요. 그 국위를 선양해서 우리도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도희가 아직 어리니까 박항서 보고 막 뭐라 하더라. 뭐 매국노라 하던가 뭐. 아니요 배신자라고. 그래 배신자라고 막. 아니,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 하고 싶지 안 시켜주는데. 우리나라 축구협회는 고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죠. 이 축구계도 파벌이 있어. 파벌 가장 강력한 파벌이 고대 축구부 출신이에요. 그 축구협회 뭐 임원진 보면 다 고대 출신이야. 그래서 국가대표 감독 이제 고대 아닌 사람도 시켰다가 흔들고 뭐 성적 나쁘면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 박항서 감독도 비메이저 출신이니까 옛날에 아시안게임 감독 한번 했다가 성적이 그때 4강인가 이래가 잘렸지.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중용되지 못하죠. 그 베트남 감독 갔는데 아주 베트남으로서는 막 우리 옛날 2002년처럼 난리가 났죠. 그 도희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 배신 철학하더라고. 근데 열받아가지고 이기 사이코가 가면서 우리 수학 교실은 항상 그래. 뭐 굉장히 뭐 부드러운 언어 사용하는 줄 알죠. 그것은 극하고 말았어. 서로 막 뭐 저쩌고 하고 나중에 들으니까 막 도희가 막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제가 실수했죠. 실수. 아이들한테 거친 말씀 안 되는데. 근데 다행히 이제 다시 와줘서 너무 고맙더라고. 맨날 일주일에 한 번씩 째서 그렇지. 그만큼 째지 마라 하는데 매일 공부하는 습관 들여야 된다 하는데 뭐 뚱뚱한 짓 한다고 엄마가. 서연이님 왔어요? 안 왔어? 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서 안 와? 진서 엄마 왔고 어딨어? 그 다음은 세비장님. 다리 다쳐 캠핑 취소되고 우울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오뚜기님은 누군데요? 제가 원래 오뚜기님이 저거잖아. 네. 주도자잖아. 근데 뭐 대신 댓글을 올리노? 오뚜기님 옆에는요? 어? 댓글 달았어? 아니요. 다시 달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뭐라고? 다시 달아야 되는지, 이 학교 다시 달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이제 열심히 달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안 읽어보나? 어이씨. 그래. 승남매맘님, 승남매맘님이 어딨어? 관문초 3학년, 관문초는 7고 가냐? 어? 이거 관문초가 어딘지 아는 사람? 7고 맞지? 아까 저 누구야? 다이아몬드님 어디에요? 태전초. 느낌 다르네. 관문초도 거기 맞죠? 그 동네. 몰라? 잘 몰랐어요. 그래? 마마주님 왔어요? 아니 뭐 댓글 단 거 보면 마음이 너무 가난한 것 같은데 안 오네. 내가 오락한 것도 아닌데. 호기심 소년이 왔고 1학기 때 같이 오던 사람도 왜 됐어?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누구? 그래? 난 호기심 소년님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셋딸맘이 첫날은 참석 불가지만 이분 누군지 모르겠다. 센시님, 센시님 왔어? 지은맘님, 행심녀님, 네. 화양연화님. 안에서는 충족이 안 되옵니다. 자리가 많아서 밖에서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댓글 두고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가면 그 목사님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누나들이 보통 여름 캠프 같은 거, 여름 집회 같은 거 하면요, 아침 7시에 일 나가지고 가서 자리를 잡아. 자기 가방 같은 거 막 거기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11시에 말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뒤늦게 온 사람들이 막 자리 잡았다고 막 지랄해. 서로 앞자리 앉고 싶으니까. 그리고 맨날 싸우고 이런다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40년 들은 누나들이. 우리 교회는 뭐 고인물 뭐 이런 거 없죠. 고인물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야. 그 내가 이거 화영연화님 댓글 보면서 후회했잖아. 고인물을 너무 푸대접했다. 오히려 떠내기들을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한 학기 왔다가 뭐 한두 번 왔다 떠나고 이런 분들 많죠. 그래도 고인물들은 꾸준히 잊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안에 안 넣으려고. 유정이 엄마. 성꽃말이님. 오랜만이네. 성꽃말이님 어디 아프다 안 했어? 뭐 그때 뭐 병원에 다니고 했잖아. 뭐 어디. 뇌 수술했지? 서울에서? 근데 멀쩡하다. 멀쩡해요. 그래? 악성 종양 이런 거 아니고? 양성종양이요. 그래, 내 친구 우리 형 병원 이제 에서 형 돕는 그 기획부장 하는 내 동기가 있는데, 걔도 뇌에 무슨 뭐가 나가지고 처음에는 뭐 심장 때문에 뭐 병원에 갔다가 뇌에 뭐가 발견돼가지고 서울에 큰 병원에 갔는데 하여튼 막 겁을 주고 이랬어.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 그 방사선거 전문의가 있어요. 걔한테 사진을 보여주니까 괜찮다는 거라. 수술해도 괜찮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먼저 서울 올라가 뇌수술했잖아. 그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 신기하대. 그 사진을 보고 전문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의사들도 잘 모르는 사진들 많아요. 그 방사선거 전문의 어디 개업했지? 어? 치료광장인가? 병원 이름이 뭐야? 네이처 영상의학과 그래요. 혹시 뭐 사진 판독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면 야는 구미 순천향 구미에 무슨 대학병원 교수로도 일했고 이런데 최근에 이제 네이처 영상의학과 가면서 개업했어. 뚱이맘님, 네. 이 누구지? 오늘 처음 보네. 네. 처음 왔어요? 네. 그래? 유정이만 듣고 시켰어. 그래? 성꽃마리님하고 4명이 한 차로 왔어? 네. 누구 차로? 거북이 차차요. 야, 율금에서 진짜 참 충성스럽다. 한 달 뭐 톨게이트비가 얼마 든다 했지? 몇만 원 든다 했지? 많이 들어? 율금에서 이리 오는데 유료도로거든요. 안심 알아? 안심 혁신지구. 한 번 오는데 막 몇천 원 들지? 아니다. 앞산 터널 통과하는데 1,400원. 또 유료도로 타고 오는데 1,000원인가? 톨게이트가 몇 개 있더라? 5,600원인가? 오는데 5,600원? 아니잖아. 왔다 갔다 5,600원. 우와, 기름값까지 하면 막. 아이고. 어디 갔노? 우리 집에도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뭔가 하면요. 우리 와이프가 명예퇴직을 한 거야. 8월 31일부로. 애들 말을 안 들어서 도저히 학교 생활 못 하겠대. 고등학생들만 말 안 들어가지고 뚜껑 열려가지고 막. 우리 순한 우리 와이프도 막, 한때는요, 아이들이 엄막하고 이랬다니까? 신사임당 같아가지고. 근데 말 안 들으면 뚜껑 열려가 막 뭐 던지고 이러거든. 잘못하면 학폭으로 뭐지? 애들 촬영해가 막 올리고 이러면 골치 아파. 내한테 하듯이 하면. 그래서 이제 재빨리 명예퇴직했어. 명예퇴직했는데 아침에 일나도 내가 물을 건 없어. 그리고 제가 1학기 마지막 강의 때 우리 애 이거 리트 친 이야기 했나? 로스쿨 입문시험 친 이야기 했어요? 그때 몇 등 했다 했지? 동수 이야기 안 했다고? 우리가 이 리트 시험을 치고 와서 처음에는 막 쫄아가지고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카페나 이런데 이제 친 사람들의 후기 이런 걸 보니까 점점 우리 애가 잘 친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뭘 걱정했는가 하면요. 전국에서 한 30등 한다고 추정됐어. 그 메가스터디 가면 메가로스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채점한 결과를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공개하고 이러는데 전국에서 한 30등, 원래 10,000명이 시험 쳤어요. 로스쿨 가려고 하는 애들이. 30등 했다고 이제 아주 기분이 좋았어. 근데 이제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걱정을 하는 거라. 한 문제를 수정 테이프를 사용해서 다시 리마킹을 했는데 혹시 수정 테이프가 번지면 그 문제 틀리잖아. 한 문제 틀리면 이거 표현 점수로 3점씩 차이 나기 때문에 70문제밖에 안 되니까 한 문제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 발표 나기 전날까지도. 근데 막상 발표가 났는데 있잖아요. 왜 된 줄 알아? 수정 테이프 사용한 것도 맞고 그리고 한 문제 더 맞았어. 웃기죠? 그리고 우리 애가 카더라고. 우리 애가 전혀 종교적인 표현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번에 로스쿨 보내려고 도와주시는 것 같다 하면서 지가 가채점 한 것보다 한 개 더 맞았다니까.
그래가 전국에서 30등이 아니고요, 10등. 잘했죠? 지금 이게 우리 성적표인데 이게 왜 나오고 지금? 이게 우리의 성적표예요. 자, 이제 언어 이해. 원래부터는 이제 언어 이해하고 추리 논증이 작년까지는 35문제씩 나오다가 원래는 언어 이해 30문제, 추리 논증 40문제. 언어 이해가요, 30문제 중에 27문제 맞췄어. 추리 논증은 40문제 중에 37문제. 각각 100분이가 99.6, 99.2 이렇죠. 로스쿨 지원자 중에. 잘했죠? 10,000명이 시험을 쳐서 로스쿨 2,000명을 뽑는데 원서는 그러니까 한 4,000명, 5,000명 정도가 내겠죠. 표현 점수라는 게 뭔가 하면 응시자 집단의 평균을 100으로 보는 거라. 무슨 말이야? 원점수는 만점이 100점이잖아요. 표현 점수는 그게 아니라 응시자 집단의 평균 점수를 받으면 100점이 돼. 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게 이제 표현 점수죠. 그러니까 거꾸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이제 멀리 갈 수도 있고. 우리 애는 143점 얼마 받았어요? 143.7인가? 잘 받았죠?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제 서울 올라가서 스터디 만들어가지고 로스쿨 준비생들이 이제 카페 같은 데서 스터디를 만들거든요. 우리 아이는 지금 2개의 스터디에 들어가서 하나는 서울대 지원자 그룹 6명이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걸 써서 서로 첨삭하고 막 이런 거예요. 하나는 또 이제 연세대 로스쿨 준비생들 이렇게 2그룹이 들어가서 이제 자기소개서 첨삭하고 이러거든요. 이번 주에 또 내려와가지고 새밤 자고 어제 올라갔어. 왜 내려갔는가 했더니 지 물건도 가지러 올 거 있지만 지가 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제 아빠한테 피드백 받으려고. 저하고 심각하게 막 토론도 하고 이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막. 저는 보통 이제 칭찬만 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이제 들을 준비가 돼 있길래 자기 소개서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방향 같은 걸 좀 제시하고 이래가지고 어제 올라가면서 내 컴퓨터 앞에 지가 쓴 완성한 자기 소개서 한 장을 나 프린트가 놓고 갔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대요. 우리 애들 크면 나중에 자기 소개서 써야 되거든. 대학 갈 때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기 소개서 뭐 이런 거. 중요한 입시에 다 이런 게 있어. 회사 갈 때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자기 소개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아니 근데 우리 초딩들도 자기 소개서 쓰기 연습하려고. 제가 아이들과 책버 수업 하잖아요. 이번 달에 누가 진짜 나일까 이런 그림책을 내가 선택해놨는데 이거 너무 3, 4학년이라서 좀 무리인데 한 5학년쯤 되면 이런 책으로 하면 자기를 표현하는 자기 소개서 쓰기나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이게 아이들한테 자라나면서 큰 도움 될 것 같아.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 내 다 공짜로 자기 소개서 도와줄게. 아니 대학교 원서낸 애들은 이제 가끔 저한테 소개서 심지어는 저보고 추천서 써달라는 애도 있어요. 추천서는 원래 학교 담임교사가 쓰는 거거든. 근데 학교 안 다니는 애들 있잖아. 자퇴하는 이런 애들. 근데 내가 추천서 써준 적도 있고요. 보통 시중에 자기소개서 논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대구에는 제 후배들 많아. 운동권 후배들. 제가 초딩 꼬마들하고 논다고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 우리 애도 내한테 첨삭 받는다니까. 진짜 잘했죠. 저도 우리 그래가지고 요즘 우리하고 맨날 오면요 서로 거실에 모여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있잖아. 문제는 이제 로스쿨을 가는데 이제 필요한 요소가 학점, 그 다음에 이 리트 성적, 그 다음에 공인 외국어 성적, 탭스나 토익이나. 근데 공인 외국어 성적은 대부분의 주요 명문 로스쿨은 폴로와 패스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그냥 똑같아. 그래서 외국어는 변별력이 없어요. 이제 그 학점과 이 점수거든. 우리는 지금 메가 로스쿨에서 서울대 지원자들 가운데 이 점수로는 9등이야.
학점으로는 꼴찌. 그러니까 이 점수로 얻은 어드밴티지를 학점에서 다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경쟁할 만한 상태가 된 거죠. 연세대 로스쿨은 제가 볼 때 그냥 쉽게 갈 것 같고, 뭐, 이 하면 또 초칠 수도 있는데, 서울대 로스쿨은 이제 이걸 뭐 경합권이라고 하죠. 근데 다행히 이제 원래 서울대 로스쿨이 입시 제도를 조금 바꿨는데, 이제 이 점수들로만 가니까 이걸 뭐 정량이라고 해요. 정해진 양. 성적을 환산하는 점수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량으로만 아이들 뽑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공부 천재들, 나이는 이제 23살, 25살밖에 안 되는데 공부를 귀신같이 하는 애들이 주로 로스쿨, 서울대 로스쿨에 들어오는 거라. 원래 로스쿨의 취지는 이게 아니죠. 판사들이 너무 어려가지고 사법시험하고 막 이래가 너무 어린 뭐 애들이 막 판결하고 이러니까 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로스쿨로 들어와서 경험이 풍부하게 해서, 그죠? 이 법조를 다양화하겠다는 게 원래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취지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점수로만 뽑으니까, 주로 합격자들 대부분,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 대부분이 23세에서 25세, 사회적 경험 없고, 공부 귀신들, 이런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요 정량 플러스 이 정량이 학점 100점, 로스쿨 이 인문시험 100점으로 환산하거든요. 그리고 50점을 뭘로 하는가 하면 정성이라고 해서, 정량은 이제 시험 점수고요. 정성은 그 수험생이 가진 고유의 경험, 이게 50점이라. 고유의 경험, 걔가 뭐 봉사 뭐 이런 건 소용없고요. 동아리 활동, 인턴 이런 건 아무 소용없고요. 정성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거, 예를 들면 공대 출신이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아주 높은 정성이죠. 아니면 의대를 나와서 의사 자격증이 있는데 의학 전문 변호사가 되려고 로스쿨에 온다. 이러면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거라. 전문적인 자격증. 아니면 제2외국어. 제2외국어는 이제 조금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다행히 이게 일본어 능력시험 JLPT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 쳤노? 7월 1일날 쳤죠. 180 중에 172점 맞았어. 최고 급수가 이제 100 얼마 받으면 100 몇 점 이상 받으면 N1 걔가 이제 최고 등급인데, 문제는 최고 등급 중에서도 점수가 얼마나죠? 우리 점수 잘 받았죠. 180점에 172점 받았어. 거기다가 이제 일본 회사에서 일본인들과 함께 회사 생활을 한, 단순히 시험 공부해서 제외국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어민처럼 이제 대화하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기업 인수합병, 신규 벤처 투자 이런 업무를 담당했거든요. 이 경험, 이 이제 정성 부분에서 좀 교수들이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 거기 희망을 걸고 이제 가군의 서울대 로스쿨에 원서를 내고. 우리나라 메이저 로스쿨이, 메이저 5대 로스쿨이 서울대 로스쿨,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래요. 이 로스쿨들을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놨어. 두 군데 원서를 낼 수 있게. 서울대가 가군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 고려대가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나군에 가지. 성균관대도 나군에 있어. 한양대는 가군에 있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한양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수한 애들이, 서울대는 자신이 없고 이런 애들이 나군에 연세대, 고려대를 내고 가군에 한양대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한양대 우수한 애들 뽑아놨어. 이런 애들이 연세대, 고려대에 동시에 합격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연세대, 고려대에 등록하겠죠. 그럼 한양대는 이제 미달되는 거라. 그러면 추가 합격자를 뽑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한양대가 원래부터 나군으로 도망갔어. 그 나군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가 다 있어요, 지금. 수험생 입장에서 훨씬 어려워졌죠. 가군에 서울대 떨어지면 적당히 낼 데가 경희대밖에 없어. 밑에 또 미닉 해가지고 40명 정원의 로스쿨이 있거든요. 작은 로스쿨들. 그런데 내기에는 좀 아까운 성적이고 이런 애들 고민이죠. 우리 초정음반한테 너무 어려운 이야기 한다. 그만하자. 저 대학 입시도 그렇죠. 지금 가군, 나군, 다군으로 나눠놓고 정시에서는 수능 성적을 주로 가지고 세 군데 원서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정시에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원서 접수하고 11월 달에 1차 발표 나고
면접 보고 나면 12월 달에 발표되는 이런 일정으로 지금. 근데 이 결과를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 하고 싶대. 그래서 내가 또 이번 주부터 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봐요. 대학 졸업하고 일본 갔죠? 일본에서 일본어로 생활했죠? 일본어로 사용하고, 그죠? 요즘 영화 같은 것도 일본 영화 다 보더라. 드라마 같은 것도. 이 감각을 안 잊으려고 그런가 봐.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우리말 책을 좋아하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어. 그죠?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쳤을 때 얼마 받았다고? 그때 134점인가 이렇게 받았거든? 전국에서 한 100등에서 150등 사이 했다 했어요. 근데 우리말 사용 안 했잖아? 그리고 귀국했죠. 내가 1학기 때 말씀드렸죠. 3월 31일부로 사표가 수리되고, 로스쿨 입문시험이 7월 달에 있으니까 내 마음으로는 4월 달에 와서부터 공부해야 되잖아. 근데 세계 여행한다고 한 달 여행하고 5월 달에 들어왔어. 5월 초에. 그러니까 7월 초까지 2달이지, 2달. 하루에 2시간 공부했어. 사실 공부할 것도 없고, 교과서가 없다 했죠, 이 시험은.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벼락치기에서 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교과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청년이 어릴 때부터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논리적 사고 훈련을 했는지 이걸 평가한다니까, 한 방에. 근데 다시 또 생각해도 우리 애가 계속 저한테 동의하는 게 그거예요. 야, 어린 시절에 책 읽기. 이게 평생 가는구나. 내가 맨날 가죠, 학교 가서. 내가 익하는데도 엄마도 관심이 없더라. 이상하네. 내가 설득력이 떨어지나? 내가 우리 애 20살부터 지금까지는 다른 애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했다 했어요. 그죠? 이상하네. 근데 엄마들이 내가 아무리 해도 이게 별로 안 먹혀. 만약 내 같으면 있잖아. 그래? 하면서 목숨 걸고 도서관 다니겠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다행히 우리 연구소 오는 머시마들 보니까 요즘 꼬마들 정말 책 안 읽던 놈들이 있거든. 책 안 읽게 생겼고 스타일도 그렇고. 그런데도 가끔 심심하면 여기 앉아서 책 읽더라. 모기임하고 수학 공부 끝나고 나면 놀이터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같이 놀 친구들이 없어. 그러면 앉아서 책 빼내고 읽어. 그것도 긴 줄책. 너무 신기하대. 어쨌든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다 책밖에 없고 뭐 이러니까.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제 책과 가까워진 환경을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주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엄마들 말을 안 들어. 그렇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아이 어릴 때 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린이 서점을 다닌 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12년이야. 나는 뭐 12년이다 이런 생각 못하고 다녔죠.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 강력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로스쿨 준비하는 애들이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변호사가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공부 베이스가 되니까 하려고 하잖아. 로스쿨 응시생들 10,000명 중에요, 한 4,5천 명은 SKY 출신이야. SKY 출신들 중에 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지방 로스쿨 가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SKY 대부분 로스쿨 가면요, 그죠? 상위권 아이들은 다 SKY야. 이게 보이지 않는 학벌이, 아까 했죠, 정성이라고 했죠. 점수 말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학벌도 있어, 학벌. 서울대 로스쿨은요, 3분의 2는 무조건 자교 출신을 뽑아. 서울대 출신을 뽑아, 학부를. 3분의 1 정도를 타교 출신을 뽑아. 그러면 한 50명, 150명이니까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50명 중에서 약 50명 정도를 타교 출신을 뽑아요. 타교 출신 중에 20명을 고대를 뽑아. 20명을 연대를 뽑아. 나머지 10명을 가지고 성균관대 서너 명, 한양대 한두 명,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쿼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애들이 얻는 성적을 보면 비례해. 그렇게 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구성원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적을 못 얻는 SKY 출신들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인설 미니케가 서울에 있는 미니 로스쿨, 40명 정원인 로스쿨이 많이 있거든요. 인설 미니를 가거나 아니면 지거국에서 지방 거점 국립대학, 예를 들면 대구 같으면 경북대학이죠. 근데 80명 뽑거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지방 사립 로스쿨, 영남대 이런 식으로. 정말 갈 데 없는 성적을 받은 애들은 제주대 로스쿨 이런 데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릴 때 적극적으로 도서관 다니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이거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사실은 저한테 한다고 뭐 뾰족할 수 없고요. 저는 어찌하든지 엄마들이 책에 관심을 가져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런 작업을 꾸준히 하라고 내 이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된다 이게. 엄마들은 보내놓고 심하이야. 물론 애들은 여기서 내하고 놀고 내가 돈도 주고 하니까 좋아하지. 문제는 집구석에서 어떻게 하는 거랄까. 애들하고 엄마하고 상호작용.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 별로 엄마들 생각 안 하고 공부 잘하고 소용없다 이거지. 뭐 그건 그렇지.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이야기야. 우리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불안하잖아. 학점 때문에. 그죠? 아니, 그 이번에 이제 그 로스쿨 협의회에서 그 8월 말에 그 부스를 만들어서 25개 로스쿨이 전부 부스를 만들어서 상담을 하는 게 있어요. 상담하러 갔어. 자기가 가고 싶은 로스쿨에 자기 성적과 경력 이런 걸 들고 가서 로스쿨 교수들한테 상담받는 거야. 우리 애가 연세대 로스쿨 가니까 부원장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부원장이 뭐랄까, 야 이렇게 높은 점수 보기 힘든데 하면서 니 혹시 1등 아이가? 하면서 그거 하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15분 동안 상담하는데 한 20분 상담하는데 15분을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서울대 로스쿨 쓰지 말라고. 니는 학점이 나빠서 서울대 로스쿨 안 된다 하면서 있잖아. 계속 지랄해가 우리 애 멘붕 돼가지고요. 내가 딱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서울대 로스쿨 내가 대보면 연세대 안 오니까 서울대 내지 말고 완전 빵으로 낮은 대학 쓰라고 이지랄. 아니 그 점수를 어떻게 다른 데를 쓰노? 떨어져도 서울대를 써야지 안 그래요? 응시자 중에 9등 10등 한 성적을 가지고. 그럼 내가 대학 교수로 가면 학점보다 이걸 훨씬 높여볼 것 같아. 학점은 대학별로 다 달라요. 요즘 또 관리도 해줘. 관리 내신 관리하듯이. 지금 숙명여고 교무부장인지 학생부장인지 자기 딸 지금 쌍둥이 둘 다 전교 1등 하는 바람에 난리 났죠. 원래 숙명여고 강남에서 유명한 학교거든. 일반 인문계고등학교인데 외고보다 더 인기 있어. 숙명여고, 단대부고 이런 학교도 있어요. 강남에 가면. 여러분도 모르죠. 대구로 말하면 뭐가 겠노? 대구여고? 숙명여고 진짜 공부도 잘하는 애들 많고 이렇거든요.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어제 압수수색하고 막 난리 났잖아. 그렇게 내신 관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에서 내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처럼 대학도 학점 관리한다니까. 예를 들면 소문에 들면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인가 뭐 이런 거 있어. 글로벌 리더 학과인가? 이게 성균관대의 특수한 학과죠. 성균관대가 가장 자랑하는 학과가 있어. 글로벌 리더 학과. 여기서는 학점 관리를 해줘. 그래서 글로벌 리더 학과 출신들이 서울대 로스쿨, 서울대 의전 이런 데 계속 보낸다니까. 이야기 그만하자. 이 초딩 7살 엄마들한테 내 같으면 맨날 도서관 다니겠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려고 해도 우리말 어느 능력 이상으로 잘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국어 능력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요. 외국어도. 그러니까 모국어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유아 초등 시기에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처럼 위력적인 그건 없다. 지금 몇 시고? 몇 분이고? 벌써? 에이씨. 자, 오늘은 아니 엄마들한테 내가 강의할 책 좀 추천하라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책만 자꾸 추천해가지고 오늘 제가 엄마들한테 읽어줄 좀 긴 책이에요. 권정생 선생님이 쓴 똘배가 오고 보고 온 달나라. 그거 잘 될지 모르겠다. 어? 근데 사진이 왜 이렇게 작지? 아니 왜 이제 여기서부터 크구나.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권영쌤은 뭐 제가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캣죠. 제가 알고 있는 어른들 중에 폐병 환자가 3명 있어. 한 분이 우리 아버지고요. 한 분이 우리 목사님이고, 나머지 한 분이 권정쌤이고. 세 분도 그 당시 폐병은 그 당시와 기술로 잘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투약해봐야 소용없다고 강제 퇴원당해가지고 늘 그 요강에 각혈하고 이러다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늘 말씀드렸죠. 제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돌아가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비슷한 병으로 광주시립, 전라도 출신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광주시립병원에서 입원하다가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퇴원하라 했대.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강제 퇴원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6개월인가 지나가지고 무슨 장균 검사인가 어떻게 된지 그 검사 받으러 갔더니 폐결핵균이 하나도 없어졌대. 그 원인을 지금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 살던 동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자가 그 섬 전라남도 노화도란 섬에서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업 다 망하고 아버지가 하던 문방구 물려받아서 하다가 다 망하고 이래가지고 완전 거지가 됐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동네 교회 가가지고 어린이 그 주일학교 교사하고 이러면서 젊은 20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맨날 교회 가서 살았대. 그래서 동네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낫게 해줬는가 보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 다. 그리고 권영쌤은 이 비슷한 이제 이런 그 결핵을 알았는데 어떻게 겨우 나았대. 겨우 나았는데 이제 몸이 완전히 망가졌죠. 권영쌤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몸무게, 우리 목사님도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옛날에 처음 만난 누나나 형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때 몸무게가 30대 후반에 몸무게가 40몇 킬로였대요. 이 폐결핵이 그렇게 만드나 봐. 권쌤도 그래서 권영생님은 일생을 40kg대에서 살았어. 그래 장가도 못 갔잖아요. 그리고 이 권영생 사진 같은 거 보면 진짜 막 키 작고 못생겼죠. 왜소하고 정말 볼품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했겠죠. 그래서 안동에 있는 그 조그만, 그 안동 일직면에 있는 조그만 교회, 마을 교회에서 그 사찰 집사로, 사찰이 뭔지 알아요? 청소하고 종 치고 뭐 이런 거 하는 분을 사찰이라고 하거든. 그 조그만 교회 사찰로 그 오두막 황토집, 지금도 가면 있어요. 권영생 동화나라 그 폐교된 초등학교 있다 했죠. 권영생 기념관처럼. 거기 가면 거기서 가까운 곳에 권영생 생가도 있고 이런데 완전히 토담집 같은 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출입해야 되는 그런 토담집에서 사셨는데 권영생은 이제 이 폐결핵의 영향으로 건강을 잃어가지고 장가도 못 가고 일생을 혼자 살았어. 그 집에 가면 정말 허름하고 뭐 아무것도 없어. 책 써가지고 인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어디 기증하고 뭐 북한 어린이 돕기 재단 이런 데 기증하고 막 이랬죠. 권영생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 권영생님이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가 쓴 동화를 어떤 아주 볼품없는 이름 없는 기독교 잡지에 기고를 했어요. 무명이었을 때. 근데 이 진짜 뭐 별로 팔리지도 않는 기독교 잡지에 설린 권영생님의 동화를 발견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아동문학 평론가 이호덕 선생이라고 있어요. 권영생보다 10살인가 많아. 이호덕 선생님이 권영생의 동화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유명한 분이, 이호덕 선생님 책 쓴 것도 많죠.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저는 우리 애 키울 때 옛날에 어린이책에 관심 있을 때 이호덕 선생님 책 많이 읽었어요. 어린이에게 배우다 뭐 이런 책도 있었고요. 너무 신랄하게 문학 평론을 해서 어린이책, 동화책 같은 거 아주 신랄하게 평론하고 이래가지고 너무 좀 까탈스러운 노인네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교육자니까 이분이 이제 권영쌤의 동화를 읽고 너무 이렇게 감동해가지고 직접 찾아갔잖아. 10살 많은 어르신이 안동에. 그래가지고 무릎무릎 찾아갔더니 완전히 토굴 같은데 이분이 살고 있다는 거라. 거기서 더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이호덕 선생이 말년에 한 일이요, 이 권정생 선생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 그래가지고 데뷔시켰잖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권정쌤의 많은 책들이 세상에 소개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강아지똥이죠.
그리고 강아지 똥뿐만 아니라 권영 선생님의 모든 작품은 그래서 볼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우리가 다 싫어하고 버릴 것 같은, 제가 방금 한 이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앞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할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의 모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자기도 보지도 못했는데, 그죠? 이제 뭐랄까, 선지자라는 게 먼저 본 사람, 먼저 안 사람, 이런 뜻이죠. 이분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올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그게 이사야라는 성경인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썼어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있어. 그죠? 앞으로 그 메시아는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다 싫어서 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연한 순 같고, 그죠? 뭐 아름답고 화려한 막 무슨 나무 같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영 선생님은 자기가 쓴 모든 동화들이 다 그런 정신을 담고 있어요. 강아지 똥이 그렇죠. 우리가 다 싫어서 버릴 것 같은, 냄새나고 추하고 이래서 피할 것 같은 이런 강아지 똥이 그 민들레를 꽃 피우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권영 선생님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기다리는 예수 뭐 이런 걸 이제 어린이 버전으로 다 그림으로, 그림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막 이런 거죠. 모든 책들이 다 그래요. 이 똘배복은 달라라는 원래는 그림책이 아니고요, 동화책. 권영 선생님이 그림책만 쓴 게 아니라 장편 동화도 썼죠. 대표적인 장편 동화가 몽실 언니예요. 근데 이제 그림책 말고 장편도 말고 적당한 길이의 동화들이 있어. 그런 책들도, 그런 동화들도 여러 권 발표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주목을 잘 안 해. 그래서 권영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10주년 기념인가 하여튼 몇 주년 기념으로 창비해서 권정생 선생님의 문학을 되살려낸다는 취지로 그 동화책으로 발간됐던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다시 그림책으로 새로 엮어냈어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작년에 내 뭐 했더라? 맨 그 시리즈 중에 작년에 내 강의하면서 한 권 한 적 있는데 빼떼기. 예, 그것도 그런 거죠. 원래는 좀 긴 동화인데 그림책이 아니라, 보통 그림책 하면요 32쪽 이제 이 크기가 이렇거든요. 대사도 줄거리도 많이 없고 이런 건데, 빼떼기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좀 줄거리가 많아요. 길어요. 그래도 제가 한번 우리 엄마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저도 사실은 어제 처음 읽어봤어. 권 선생님이 이런 동화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내일 강의는 해야 되겠고 무슨 책을 소개할지 내 생각도 안 나고 막 답답해 죽겠는데 이 책이 내 눈에 띄었어. 그래서 내가 읽어봤거든. 근데 신기하대.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어도 참아요. 난 똘배가 무슨 애 이름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진짜 똘배네. 똘배 알죠?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똘배가 가지마다 휘어지게 열렸습니다. 조롱조롱 얼굴을 맞대고 밝은 해님을 쳐다보고 도란도란 꿈 얘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잔치상에는 껍질을 깎고 하얗게 발가송이로 올라가 앉는다지? 꼭 갓난아기처럼. 참 재밌대. 올라가서는 아주 얌전하게 앉아있어야 된단다. 맞았어. 까딱하면 땡땡을 굴러떨어져 창피를 당한다나? 창피만 당하면 다행이야. 버릇없는 짓이라고 두 번 다시 못 올라가게 한대. 산들산들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똘배들은 눈을 살포시 감았습니다. 서울 갈 땐 뿡뿡 기차를 타고 간다지? 아니야, 요사이는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더라. 뭐 고속버스가 더 멋지니? 그럼 싱싱 굉장히 빠르단다. 똘배들은 들먹들먹 벌써 자동차를 탄 기분이었습니다. 머리빼기마다 초록 이파리들이 양산처럼 그들을 지어줍니다. 그늘을 지어줍니다. 아예 홀딱 맨머리로 쨍쨍 햇볕에 나온 애도 있습니다. 난 말이지 어딜 가서 뭘 하더라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겠어.
하지만 고분고분 따른다고 다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더라. 옳고 그런 것도 잘 가릴 줄 알아야 한대. 참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 운명을 미리 알 수가 없단다. 햇볕을 따끔따끔 쬐요. 똘배들은 노랗게 익어갑니다. 사방 돌아다 보면 아름다운 경치가 눈이 모자랍니다. 뒷산에는 상수리 나무들이 지푸르게 자라고 마을 앞에는 실개천이 흐릅니다. 제비들이 배나무 꼭대기를 스칠락 말락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닙니다. 하얀 구름덩이가 남실남실 흐르는 어느 날 저녁 때였습니다. 돌배나무집 개구쟁이 도리가 살금살금 나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어딜 나가고 텅 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도리는 손에 닥치는 대로 똘배 한 개를 뚝 따가지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건 진짜 운 나쁜 앤지 모릅니다. 노르스름하고 반들반들한 한쪽 뺨을 잘근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똘배는 아직 서직었습니다. 새큼텁텁한 맛이 입안에 가득 넌덜이 쳐집니다. 도리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만 훌쩍 내던져 버렸습니다. 똘배는 씩 날아가서 저쪽 우물 모퉁이 시궁창에 철썩 떨어졌습니다. 공중에 높이 날아오를 땐 그런대로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가슴이 확 트이고 풍선처럼 둥둥 부푸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잠깐뿐이었습니다. 순인의 집 사랑채 지붕을 넘고 자두나무 푸른 가지를 스칠락 말락 지나서는 그대로 곤두박질 쳐 시궁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온 몸뚱이가 거무죽죽한 흙탕물에 철버덩 들어갔다가 솟구쳤을 땐 도린의 뒷곁 훤칠한 배나무에 탐스럽게 열렸던 귀여운 아기 똘배의 모습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순인의 뒤란 굴뚝 꼭대기에 덮인 깨진 솥뚜껑, 꼭 그런 깜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유 코가 막힌다. 이 지독한 냄새 좀 봐. 똘배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사방을 두리번 살펴봤습니다. 뽀그르르 물방개가 올라오는 구정물 속에서 실거머리 한 마리가 버들개지처럼 흔들흔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동아리랑 배추 쪽이랑 잡동사니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앉아 있습니다. 돌담을 끼고 돌아간 저쪽 모퉁이에 우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 깃는 아주머니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시궁창 서퍼의 골목길로 물동이를 인 아주머니들이 들락날락 했습니다. 형광등 밑에 사진을 찍어서 좀 비치죠. 애 얼굴 보여요. 돌배 얼굴. 강아지 똥 얼굴하고 비슷하죠. 이 버려진 것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어. 넌 이제 마지막이야. 실거머리가 고개를 빼뚜름이 똘배 쪽으로 돌려대곤 종알거렸습니다. 마지막이라니 함부로 그런 말 마. 내 머리통이 이래봬도 굉장한 힘을 가졌단다. 확 박치게 하면 넌 가루도 없다. 아니? 똘배는 참 기분 나쁜 말이라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디 거짓말하는 줄 아니? 여태까지 이 시궁창에 빠진 것 중에 다시 바깥으로 살아나간 건 알록꽃을 알 2개 하고 옥이네 엄마 은가락지 뿐이었어. 그 밖에 것들은 전부 들어와선 물컹물컹 썩어버린 다음 끝장이 났단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난 가루가 된데도 겁 안 난다. 실거머리는 눈도 깜짝 않습니다.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일러준 다음 뻐그르 거품을 내고는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그만 장구벌레들이 얕은 물속에서 몇 감기를 하다가 돌배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서 꿀냄새가 난다? 아니야, 선녀님의 분냄새야. 진짜는 하늘 냄새야. 아니면 산딸기 골짜기를 스치고 불어온 바람 냄새야. 돌배는 저절로 얼굴이 발그레 달아올랐습니다. 수줍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둘레의 모든 눈길이 자기한테 쏠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손님이 하나 오면 이렇게 아무나 주책 없이 기웃거리게 마련인가 봐.
돌배는 깜둥이 흙탕물이 제 몸뚱이를 흠뻑 적셔줘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실거머니가 쫑알거리던 그 기분 나쁜 말이 가슴에 걸려 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똘배의 등 뒤에서 개날픈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몸이 불편한가 봐. 나야, 도리네 집 뒷곁에서 너랑 같이 살았어. 뭐라고? 뒤를 돌아다 보니 거무튀튀한 덩어리 하나가 시궁창 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넌 이제 잊어버렸을 거야.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 알아볼 수 없는 게 마땅해. 덩어리는 휴 한숨을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하고는 한 이웃이었잖니. 도리네 뒷곁 또아리 감나무에 달렸던 땡감 말이야. 온 몸뚱이가 골마버린 땡감은 거의 죽게 된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래? 이제 가까스로 기억이 나는구나. 얼굴이 동글납작한 예쁜 땡감이 바로 너였구나. 똘배는 그 흉측한 덩어리가 제 엄마 나무와 나란히 이웃했던 또아리 감나무의 아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땡감은 흙투성 일거리진 얼굴에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앓고 있니? 어디가 많이 아프니? 난 곧 죽게 됐단다. 아까 번에 실거머리가 얘기한 게 전부 옳은 말이야. 이 시궁창은 지옥이야. 세상의 끝이 이리로 모두 모였단다. 들어오기만 하면 통통 골마 터져 죽고 만단다. 나도 한 보름 전에 도리한테 내던져서 이리로 온 거야. 아, 숨차. 땡감은 간신히 말을 맺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엾게도 조용히 숨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땡감아, 애야. 똘배가 소리 질러 불러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땡감은 벌써 눈을 감은 채 죽어버린 뒤였습니다. 똘배는 겁이 났습니다. 자기도 저렇게 땡감처럼 퉁퉁 골맞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만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보는 것도 잔치상에 올라보는 것도 말끔히 헛일이 되었습니다. 빨간 저녁놀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었습니다. 시궁창 변두리에까지 그 부드러운 저녁바람은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차차 보라색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똘배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바람에 저절로 눈이 뜨였습니다. 시궁창 안은 꽃밭처럼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눈부시게 수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더러운 자취는 요술처럼 간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걸까? 똘배는 혼자 소리로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아니야, 넌 똑똑히 눈을 뜨고 있어. 반짝반짝 귀여운 아기별이 곁에서 방실 웃으며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시궁창이잖니. 시궁창이니까 어떻다는 거니? 너무너무 더러운 곳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별님들이 찾아온 게 이상하단다. 똘배는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듯 아기별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더럽긴 무엇이 더럽니? 아기별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뭐야, 이제 보니까 날 놀리고 있구나. 똘배는 잔뜩 도사리며 아기별을 째려보았습니다. 절대로 놀리는 게 아니야. 이런 시궁창도 가장 귀한 영혼이 스며있는 세상의 한 기퉁이란다. 아기별은 흑투성인 똘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절은 고맙다만 아까번에 난 전부 듣고 보고 했는걸. 시궁창은 골마 터져 죽어버리는 지옥이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세상 끝이야. 나도 여기서 퉁퉁 골맞다가 죽게 될 거야. 똘배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데가 어디 있니? 괜히 울지 말고 나하고 오늘 밤 하늘나라 구경이나 하자꾸나. 아기별은 똘배한테 조그만 날개 한 쌍을 달아주었습니다. 똘배는 하늘나라 구경이란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린의 배나무 가지에 매달렸을 때 손에 닿을 듯 가깝고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푸른 강물 위로 떠가는 하얀 구름배,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세상을 은빛으로 비추는 둥근 달림. 공짜로 되니? 돌배는 송골송골 맺혔던 눈물을 쓱쓱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공짜라니? 나 지금 돈이 없는걸? 얘는 조그만 애가 어른들 흉내만 내려드는구나. 아기별은 조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골목길에서 노는 애들까지 모두 돈으로 따지는걸? 그건 사람들이 꾸며서 하는 짓이지 하늘나라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아기별은 똘배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둘은 어느새 까마득히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파랗게 티 하나 없는 물속 같았습니다. 아니, 참말 남실남실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까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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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짹짹짹. 어머나, 까마까치들이 막 날아다니는구나. 돌배는 눈이 호동그랗게 되었습니다. 호동그랗게. 아기별은 생긋 웃었습니다. 오늘이 칠성날인 것을 잊었군. 그럼 저 물소리는 은하수 강물이구나. 잔물결이 고운 노래를 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 은하수 동편 기슭에 목동 차림의 견우별님이 서 있었습니다. 까마까치들이 날개를 너울거리며 까마득한 강물 저편까지 늘어섰습니다. 먼 곳에서 보았을 땐 두어 뺨밖에 되지 않던 강폭이 먼 바다처럼 아득했습니다. 우리 저쪽 건너 직녀별님한테 가보자. 아기별이 똘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은하물결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똘배는 아기별과 함께 날았습니다. 직녀별님은 벌써부터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작교를 사뿐사뿐 밟고 가는 벗은발이 유난히도 희었습니다. 왼쪽 팔에 받치던 것이 그동안 배틀로 손수 곱게 짠 견우별님의 옷인가 봅니다. 똘배야, 그만 딴 데로 가자. 아기별이 가만 속삭였습니다. 조금 더 두 별님들이 만나는 걸 보았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모처럼 두 분이 만나는데 구경을 하면 실례잖니. 똘배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잠자코 아기별의 손에 잡혀 거기를 떠났습니다. 이제부터 달나라 구경을 가볼까? 그래, 가보자꾸나. 달나라엔 정말 토끼들이 살고 있니? 그럼. 근데 이상하구나. 무엇이 이상하니?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봤다는데 토끼는커녕 풀 한 포기도 없는 돌멩이 밭이었대. 그럼 지금 바로 가보면 알까 아이가? 알 거 아니야? 아니, 고영쌤 이 동화책 진짜 언어가 풍부하다. 안 그래요? 애들 이런 책 읽으면 진짜 이런 진짜 풍부해지겠는데? 그리고 이거 자기 동네 시골에서 직접 살았으니까 이 묘사가 전부 안동 같은 어떤 시골, 그죠? 마을 풍경 막 이런 게 눈에 선하고. 아기별은 나는 속도를 빠르게 했습니다. 점점 눈앞이 밝아왔습니다. 어디선지 향긋한 치자꽃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아니면 석류꽃 냄새 같기도 하고 모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니? 달나라의 개스나무 냄새야. 아기별은 빙그레 웃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향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히 트이고 머릿속이 초롱초롱 밝아오는 듯 싶었습니다. 초록 잎새들이 우거진 골짜기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잔잔한 바람결에 난실난실 흔들렸습니다. 옛 동양화 풍경에 나오는 모습 같은 골짜기가 맑은 겨울을 끼고 끝없이 따라 나타났습니다. 연분홍 꽃송이가 방글방글 피어난 사이사이에 하얗게 부푼 목화가 흰구름처럼 깨끗했습니다. 엄마 토끼, 누나 토끼들이 버들바구니를 끼고 목화를 따담고 있었습니다. 저긴 벌써 햇볕을 거두고 있구나. 아빠 토끼, 오빠 토끼들이 노란 이삭들이 휘어진 나락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추수를 끝내야만 추석에 떡방아를 찍을 것 아냐. 아기별은 여전히 웃음지어 말했습니다. 초가진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골목길엔 새빨간 까툴 복숭아를 들고 아기 토끼들이 냠냠 먹고 있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노는 아기 토끼들도 있었습니다. 노르스름한 단풍이 든 밤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아기 토끼들도 있었습니다.
모래강변에서 두꺼비 집을 짓는 고마 토끼들도 보였습니다. 아기별아, 그럼 아폴로 지구인들이 왔다 간 곳은 어디야? 돌베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왜? 너도 그런 곳을 꼭 보고 싶니? 응, 보고 싶다기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그들이 왔다 간 것을 바로 알 거 아니야? 그렇담 지금이라도 네 한쪽 눈을 가려봐. 어느 쪽 눈을? 어느 쪽이라도 좋아. 한쪽은 안 보이도록 꼭 가려야 해. 돌베는 한쪽 눈을 손바닥으로 꾹 눌러 덮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돌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수나무 향기도, 목화밭도, 초가집 마을도, 아기 토끼들도 금세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쓸쓸한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웅덩이와 돌멩이 산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 있구나. 돌베는 소리 질렀습니다. 눈 위에 꼭꼭 찍힌 노루발자국 같은 지구인들의 신발 자국이 모래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꽂아놓고 간 깃발이 후줄근이 처진 채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역시 지구인들이 두고 간 달수레가 초라하게 웅크리고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소리도 없었습니다.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이상했습니다. 너무도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자, 이제 똑똑히 봤지? 돌베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이 없니? 다 봤거든. 가린 눈을 떼어봐. 돌베는 눈을 가렸던 손을 얼른 떼었습니다. 바람소리가 들리고 개수나무 향기가 코에 확 풍겨들었습니다. 조금 전의 광경이 다시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아기 토끼들이 손잡고 골목길을 걸어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돌베는 아무래도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별아, 대체 어느 것이 진짜니? 어느 것이 진짜 같으니? 아기별은 배시시 웃으며 도로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네 마음대로 정하렴.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어서 내려가자. 아기별은 돌베의 손을 잡고 서둘러 달나라를 떠났습니다. 치렁치렁 뻗은 개수나무 가지가 은빛으로 살랑거리는 고향 마을 같은 정다운 토끼 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하수 강물에서는 까마까치들이 막 흩어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견우벌님과 직녀별님은 벌써 은하물을 사이에 두고 자기들의 자리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기별아, 저 두 별님들은 언제나 한자리에 모여 살도록 할 수 없을까? 돌베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물어보았습니다. 아기별은 언제나처럼 생긋 웃으며 모여 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얘기가 없어지지 않니? 하고 뜻모를 대답을 했습니다. 얘기가 없어지다니? 슬픈 일과 기쁜 일,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슬픈 일이 어찌 아름다울 수 있니? 만약 견우별님과 직녀별님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저 은하수 강물은 필요 없게 되지 않니?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그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말 것 아냐. 돌베는 잠자코 아기별이 하는 말을 낱낱이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돌베야, 이젠 우리가 헤어질 차례야. 어머나, 돌베는 서운했습니다. 그럼 잘 있어. 잘 가. 아기별은 벌써 가물가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돌베는 어저께 시궁창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기별이 달아줬던 한 쌍의 날개도 없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깜둥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물동이를 잇는 아주머니들이 부산히 골목길을 나돌았습니다. 어저께의 실거머리가 살랑살랑 춤추며 물방기를 뽀그르르 내어놓았습니다. 장구벌레들이 돌베한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 꿀냄새 봐. 아, 선녀님의 분냄새야. 진짜는 하늘 냄새야. 아니면 산딸기 골짜기를 스치고 불어온 바람 냄새야. 장구벌레들은 물고나무 제재를 부리며 제멋대로 짓거려 대었습니다. 나한테서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지? 돌베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래, 시궁창은 참 좋은 냄새로 가득 찼어.
돌베는 어젯밤부터 보고 온 달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보았을 때 죽음처럼 쓸쓸했던 그 광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구벌레들은 잇따라 짓거려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죽은 땡감도 살았을 땐 참 달짝한 냄새를 풍겨줬어. 그러다가 차차 그 냄새가 다 하고 나니 죽어버린 거야. 돌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땡감은 죽지 않았어. 응, 아마 그럴 거야. 우린 땡감의 달콤한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실거머리가 흔들흔들 춤추며 돌베를 보고 괜히 해죽해죽 웃었습니다. 우물 쪽에서 걸쭉한 구정물이 주르르 내려오더니 돌베를 흠뻑 뒤집어 씌웁니다. 그 구정물을 따라 싱싱한 파풀이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맵쌀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 냄새가 또 하나 생겼구나. 장구벌레들이 가까이로 몰려갔습니다. 봉선화 꽃물을 들린 누나의 손톱 냄새도 곁들여 왔어. 아냐, 할아버지 환갑 잔치상 냄새야. 돌베는 어느새 눈시울이 젖어들었습니다. 슬퍼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골목길 담 넘어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몇 분이에요? 12시.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읽으면서 막 하여튼 오만 생각이 다 드네. 겉으로는 글자를 따라가고 있지만 내 머릿속은 계속 할 말이 막 생각나기도 하고, 난 이렇게 좋은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랐어.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지 이거?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요, 이 권영 선생님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다 한쪽 눈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구나. 권영 선생님의 비유에 따르면 두 눈을 다 뜨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이건 너무 놀랍네. 권영 선생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니까 성경에서는요, 제가 잘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수의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 있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복음서라고 불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를 복음서라고 불러요. 예수의 행적을 직접 기록한 거죠. 물론 그때 직접 보고 쓴 건 아니에요. 예수가 죽고 나서 한 30-40년이 흐른 후에 쓰여진 것들이 복음서예요. 가장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지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문 사회면 기자가 사건 현장을 보도하시 쓴 게 아니야. 상도 유치원이 뭐 지금 막 무너져 가고 있다 하면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하필 내 이름이 거기 나왔어. 그 집안이 비가 많이 와서 집안이 막 무너져가, 상도 유치원이 무너졌다. 그래 기자가 오늘 YTN 기자가 가서 막 그 현장에서 막 보도하대, 카메라를 보면서. 성경은요 이렇게 사건 보도하듯이 쓴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이 예수가 죽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후에, 그죠? 이 제자들이 또는 제자들의 전언을 들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마가 같은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다 돌아다닌 적도 없대. 그죠? 직접 만나서 살았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건 현장을 쓰듯이 사실을 쓴 게 아니고, 그죠? 자기들한테 알아진 어떤 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들 유심히 보면 예수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목수일 배울 때 말고 30살 돼서 이제 막 돌아다니죠. 이걸 공생애라고 해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개하고 다니던 3년 반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 초기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한대요. 자주 내가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비유하는 거죠. 우리는 다 소경이라는 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행복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경이죠, 소경. 하나님 나라 하면 좀 종교적이 되지만 그냥 그거 치우고 여러분들한테 제 말로 버전으로, 제 버전으로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는 소경이었어. 저는 그랬거든요. 옛날에 분명히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았어. 근데 어떻게 살아 행복한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맨날 싸웠잖아요. 아무 쓸데없는 일 가지고, 취약지 않은 문제 가지고 맨날 싸우고요. 책 꽂느냐 뭐 던져두느냐 가지고 싸우고.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싸우죠. 자존심 걸고 막. 그죠?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러니까 한쪽 눈만 뜨고 보는 이 시궁창에 빠진, 그죠? 여러 버려진 것들에, 그죠? 한쪽 눈은 뭐 이게 버려지고 절망적이고 막 여기서 죽고 없어지고 이런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뭐 하늘나라에서 뭐 누가 왔지? 별이 왔나? 아기별? 별이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완전히 다르죠. 근데 한쪽 눈을 감고 보니까 달나라 보이잖아. 암스트롱이 그 버리고 간 우주선도 보이고 미국 깃발도 보이고. 우리는 두 눈으로 그걸 보고 있었잖아. 알고 보니까, 그죠? 어떤 눈으로 보니까 그건 한쪽 눈으로 보는 거라.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더 지나치게 소경이래, 소경.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소경이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앞에 와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삶이 뭔지를 펼쳐 보여주는 거라. 그제서야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걸 소경이 행복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라. 저는요, 어느 날 내가 눈이 떠졌어. 아,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데. 저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있죠. 자존심 걸고 싸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말 들었잖아. 우리 스승으로부터 제가 깨끗하고 싸우는 것보다 지저분하고 화평한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 스승이. 저는 막 깨끗하고 정리정돈돼야 되고 치약은 3mm만 짜야 되고 이랬거든요. 꼭 이래야 된다는 게 너무 많았어.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을 텐데, 아이들 키우면서도 그렇고요. 꼭 이래야 된다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삶이 옹색해져. 지옥으로 빠지기 쉽다니까. 꼭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면 막 내가 막 미치고 막 괴롭고 이런 거지. 저는요, 꼭 이래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네. 3mm를 짜도 되고 좀 많이 짜도 돼. 안 그래요? 지구 멸망하는 일 아니잖아. 근데 나는 3mm만 짜야 된다고 생각했다니까. 참 이상하죠. 정말 옹색하게 살았어요. 봉사했죠. 근데 어느 날 내 눈이 딱 뜨여지고 나서, 아, 하여튼 화평한 것이 그죠? 화평한 것이 모든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 눈이 조금 실눈이라 떠진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지금은요, 싸울 일이 없어. 옛날에는요, 내가 아침에 일났는데 물을 게 없잖아. 그럼 어떤 생각이, 네가 내 무시하나? 이 생각이 들어. 네가 내 돈 못 번다고 무시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나 돈을 못 벌었으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 그럼 우리 아이는 내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막 할퀴는 거야, 이제. 물고 뜯고 막 양아치처럼. 내 무시 안 한다는 말 나올 때까지. 근데 말로는 무시하는 거 아니라 하는데 속으로는 무시하는 것 같아. 속으로 무시했다니까, 우리 와이프가 나를.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옥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눈이 안 떠지면 지옥이라. 눈이 안 떠지면요, 아이한테 일어나는 어떤 작은 일도 완전히 뭐 억장 무너지는 일처럼 여겨진다니까. 아이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잖아. 근데 내가 한쪽 눈을 밖에 못 보니까, 아니면 아예 못 보니까 억장 무너진 일처럼 여겨져.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막 절망스럽고 막 걱정이 되고 막. 예를 들면 애가 하루 뭐 유치원에 안 간다 캐. 갑자기 억장 무너지죠. 야, 그거 큰일 났다. 유치원에 적응도 못하고 이러면 의아노 하면서 막, 유치원 못 가면 학교도 못 갈 거 아이가 막, 학교 못 가면 사회생활 못 할 거 아이가 막, 일이 점점 커져. 내 생각 속에서. 그죠?
근데 옛날에 유치원 없는 사람 누구 했는데? 옛날에 유치원 없었다니까? 유치원 안 나오고도 다 잘 살았잖아.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내가 다른 애들도 유치원 가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사로잡혀서 유치원은 꼭 가야 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럼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지. 하늘 무너지는 거라. 맞아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우리를 이렇게 막 절망에 빠뜨린다니까. 권재정 선생님의 통찰이 놀랍네. 내 이 책 읽다 보니까. 그죠? 한쪽 눈을 가리고 보니까 우리가 늘 보던 그거 표면밖에 안 보이는 표면.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두 눈을 다 뜨고 보니까 전혀 다른 면이 보이죠. 아이에게 일어난 부정적인 일이 아니고 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라. 와. 저는 뭐 이런 경험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라니까. 내게 일어난 그 부정적인 일이 나중에 보면 다 나를 복되게 한 일인 거라. 저는요, 우리 애가 일본에 취직하러 가잖아.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를 멀리 떠나서 말도 안 통하는 곳에, 그죠? 조선쟁이라고 무시할 것이 분명한 그런 선진국에, 아니 거기 취직하는 건 난 이해가 안 됐어. 저기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싶더라고. 근데 애가 그렇게 단호하게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길 기다렸죠. 근데 울면서 강의 많이 했잖아. 우리 작년인가 내 1학기 총과 강의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나 하면서 이런 그림책 가지고 강의했잖아. 우리의 생각나서.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이제 서울에 있을 때도 잘 못 보지만 일본에 가면 더 못 보잖아. 그래도 서울에 있을 때 2달에 한 번 내려오면 1년에 6번은 본다니까. 일본 가니까 1년에 한 번 와. 그럼 보고 싶은 나이 얼굴도 못 보고 이렇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이번에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너무 신기한 경험을 아이하고 제가 동시에 했어. 야, 네가 일본을 안 갔더라면 후회할 뻔했노. 일본 가가지고요, 지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회사 간 것도 아니에요. 원래 일지망 ANA 항공, 일본의 유명한 대표적인 항공사 있어요. 이지망 딜로이트 컨설팅, 자펜 법인. 일본에 가긴 가는데 이 유명한 딜로이트 컨설팅은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거든. 근데 두 군데 다 떨어졌잖아. 세 번째 낸 게 이 오릭스 주식회사. 도쿄 세계무역센터 빌딩에 본사가 있는데 이상하게 밀려가지고 세 번째 간 오릭스 여기 갔어도 뭐라고요? 지가 하고 싶었던 비행기 사고 팔고 하는 부서에 가겠다고 했어. 항공 뭐 우주 항공 뭐 사업 개발부인가? 근데 이 일본에서 이 회사가 인재를 잘 뽑기 어렵거든. 일본에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사회가 원하는 숫자보다 적어. 우리나라하고 달라. 그래서 우수한 인력을 추구하기 어려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인재를 딱 3명 그때 뽑아갔거든. 그 매일 경기신문에 나오고 이랬다 했죠, 제가. 그래가지고 인재니까 본사에서 우리 애를 이상하게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을 해. 신규 사업개발부라고. 여기는 이제 그 회사를 사고 팔고 하는 일, M&A라고 하죠. 인수합병, M&A라고 하는데, M&A, 그리고 벤처 사업 하는데 투자하는 일, 뭐 이런 거, 벤처 사업 투자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발령을 냈다. M&A라는 게 아주 중요한, 그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M&A 하는 과정에서 로펌의 자문도 많이 하고 이러거든요. 법률적으로 계약서 쓰고 이럴 때. 그 우리 애가 이 과정을 이제 다루면서, 그죠? 우리 이제 자소서 쓴 거 보니까 한국의 어떤 기업이 이 오릭스하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됐어. 그 한국 기업의 일본 법인 대표하고, 그러면 이제 이 한국 기업의 일본 법인 대표니까 일본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상사가, 부장이 우리 애 보고 이 일을 맡으라 했대. 왜냐면 양국에 능통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 왔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를 했는가 하면요, 자기가 언어는 있지만 일본어나 한국어를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M&A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거라. 법률적 지식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거면 자기 회사 법무팀에게 계속 자문을 구하고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지. 언어는, 그죠?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하구나. 문제는 내용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1년 동안 이 경험을 한 것이 한국에 와서 로스쿨 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아까 말했죠, 정량 말고 점수 말고
정성이라고 해서 그 아이의 고유한 경험, 뭐 회계사나 변리사나 의사나 이런 자격증은 아니지만 일단 제외국어에 능통하고 원어민처럼 하고 외국에서 그런 M&A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로스쿨에서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 경험이거든. 그리고 로펌에서 더 좋아하고. 자, 김현장 같은 로펌에는요, 일본 법무팀, 중국 법무팀이 다 따로 있어. 그쪽과의 법률적인 거래를 할 때는 그쪽 언어를 잘하는 법률가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애하고 저하고 로스쿨 준비하면서 계속, 그지, 감사한 거라. 나는 그때 우리 애가 일본 갈 때 너무 슬펐거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막 이랬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나고 돌아봤어. 보니까 다 복이 된 거라. 이상한 일이죠. 눈을 뜨고 나서 보면 내가 모르던 일이 일어나 있다니까.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 근데 내가 모르는 일이야.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속상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나는 눈이, 권정선생님의 관점에 따르면 내 눈이 한쪽밖에 없어서 속상한 측면밖에 안 보여. 나중에 내 눈이 뜨이고 나면 우리 아이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새롭게 보이는 날이 온다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날이 와요. 이상하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눈을 뜨는 거라.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예수가 뭐 흙에다가 침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어떤 연못가에 가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대.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이 장님이 씻고 왔어. 그래서 예수님 물었어요. 뭐 좀 보이나? 하니까 이 장님이 하는 말이, 뭐 저 못대 같은 것이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라. 또 한 번 더 그 작업을 하고 또 물가에 가서 씻고 오라 했어. 그 다음 씻고 왔어. 무엇이 보이느냐 하니까 희미하게 뭐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했어. 한 번 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또 실로암 물가에 씻고 오라 했어. 세 번째 와서 또 예수가 물었어. 뭐가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희미해가지고 뭐가 안 보여. 행복에 대해서 안 보여. 근데 어떤 말을 들으면 예수의 침을 진흙에 발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좀 해석하긴 비약인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 침이라는 게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다가 침 좀 튀겼겠지 하더라고. 흙은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은 무엇을 뿌릴 대상, 그죠? 물리적으로 하면 농사를 지을 때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자,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 들어와야 돼요. 메시지. 어떤 말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도 살게 하고 저렇게도 살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진흙을 침에 이겨가지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고 오라 했대.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희미하게 뭐 보인다니까. 여기 좀 희미한 사람들 좀 있잖아.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 희미해. 그래서 자꾸 오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면 안 온다니까. 신기하죠. 저도 어떤 말을 듣다 보니까 내게 희미하게 뭐가 보여. 행복이 뭔지. 너무 신기하다. 지금 권영쌤의 이걸 그 아기 별님을 따라서 똘베가 보고 온 달나라라고 묘사하는 거라. 나 깜짝 놀랐어요. 뭐 달나라고 여기서 왜 나오는 건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권영생 쌤은 이 정말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죠? 뭐 견우직녀도 등장시키고 아폴로도 등장시키고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 자기가 본 달나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뭐 천국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 천국 하면 또 종교적이잖아요. 뭐 죽고 가 뭐 어떤 세계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어쩌면 이게 권영쌤의 한계일 수도 있어. 저는 죽고 나서 가는 세계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고 했죠. 우리 목사님도 모른대. 안 죽어봤어. 근데 살아서 누리는 세계, 살아서 내가 눈을 뜨면 보이는 세계가 따로 있다니까. 그러면 내게서 일어난 일, 또 우리 자녀들에게서 일어난 일들이 다 복이 돼. 눈 뜨고 나서 보면. 저는요, 뭐 제가 노은기처럼 말하잖아. 내 인생에서 가장 쪽팔린 사건 뭐라고요? 우리 마누라한테 버림받은 사건.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사건이 없어지면 제가 인간이 안 돼. 앞뒤를 모르고 뭐 불나방처럼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기관차처럼 내가 앞날을 모르고 막 열심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그 길을 갔겠지. 내 생각이 다 옳다. 내가 가진 사상이 다 옳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지? 막 달려갔겠지. 그러다 어느 날 낭떠러지를 만나는 거라. 그러면 절망하는 거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 옳다
이게요, 어느 날 낭떠러지를 딱 만나면 어떻게 돼? 살 길이 없다니까. 우리 노회찬 의원이 그런 경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너무 옳잖아.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막상 정치판에 가보니까 자기를 자기대로 놔둬 로비하는 사람도 많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뭐 정말 뭐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죠? 그 아무 생각 없이 뭐 몇천만 원 받았어? 그죠? 저쪽 애들 받은 거에 비하면 뭐 이건 뭐 세 발의 피도 안 돼. 근데 뭐야, 양심과 도덕에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낭떠러지를 만난다니까. 노회찬 의원은 선택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가 평소에 말하던 소신, 정의, 이거에 입각해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 된 거라. 그래서 슬프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회찬 의원이 한나라당 가 있었어 봐.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뭔지 모르지만 4천만 원 이거는 뭐 떡고물도 안 돼. 이런 거라니까. 우리가 너무 있잖아요. 내가 옳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옹색해져. 어느 날 낭떠러지를 만날 수도 있어. 저도 그랬다니까. 내가 너무 옳다 싶으니까 늘 목숨 걸고 싸워야지. 옳으니까. 내가 생각이 옳지 않은 사람들 다 무시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교정해야 되고 뜯어 고쳐야 되고. 여러분들 부부 생활 해보니까 그렇죠? 남편 하는 짓은 다 뜯어 고쳐야 되지. 교정의 대상, 맞죠? 훈계의 대상.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라 불만스럽고 이랬어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젊은 형제가 물어서 목사님 도대체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 그리스도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라. 너무 안정교적이죠. 우리는요 꼭 이래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하기도 하는 거라.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율배반적인 말들이 왔다 적힌 줄 알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라. 왜?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자녀가 둘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정말 모범생이라서 막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있어. 근데 건강이 점점 약해져. 한 놈은 맨날 놀이터 가서 뛰어놀아. 너무 튼튼한데 공부를 안 해. 그럼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일마한테는 일마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 공부 좀 그만하고 쉬어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놀이터에서 맨날 뛰어노는 놈한테 뭐라 해야 돼요?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근데 마음 어때요? 같잖아.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같다니까. 이런 표현도 있고 저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같아. 저는 아이들한테 뭐 제가 그렇다고 예술이라는 말은 아니고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요. 근데 마음은 다 같아. 이 미친놈 아이가 이렇게 말하거든. 그럴 땐 내 마음이나 아이고 니 잘하네 이 스테이크 한 장 줄게 하는 마음이나 마음이 같아 사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그죠?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자랐으면 좋겠다. 내게 이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표현되는 거나 이율배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사람이 되면 정말 인생이 풍요롭고 넓어진다니까. 꼭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옹색해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뭐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왜? 사람을 살릴 수만 있으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거라. 우리는 도덕, 율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뇌물은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4천만 원 때문에 너무 슬프잖아. 그분 살아온 일생을 생각하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물론 그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근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 어떤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목적이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거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와 이웃에 대해 함께 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 어떤 형들은요 목사님한테서 계속 사기친다. 자 사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면서 돈 돌락해. 그럼 목사님은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속는 줄 알면서도 형제들이 막 수고해서 헌금한 돈 있잖아요. 그 형한테 몇 억 다 준다니까. 그러면 그 형 가져가서 사업한다고 무슨 뭐 광산 개발하는 사업한다고 하면서 다 떨어 먹고 또 와. 우리가 다 알아 그 형 사기꾼인 줄. 근데 지금 그 형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벌써 70이 넘었어. 내가 차마 실명을 말 못하겠는데 목사님한테 가서 늘
우리 목사님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그냥 넘어가. 왜? 아들이 와서 돈 돌라니까. 아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하다 하니까. 헌금 모아놓은 거 다 준다니까. 우리 목사님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도 없다 했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 사는 집도 목사님이, 우리 어떤 형이, 건축을 담당하는 형이, 그래도 목사님 집이니까, 목사님 사시니까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해서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하는 말이, 그죠? 나는 지금까지 형제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산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뭐 집이 내 죽고 나면 4명인 것이 무슨 필요가 있노? 하면서. 우리 자식들 다 먹고 살만한 의사고, 뭐. 그 등기 치우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등기를 교회 이름으로 바꿨잖아. 목사님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죠?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맨날 그 형한테 사기다가 이제 요즘 그 형 사기 안 쳐. 나이가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사업할 힘이 없어. 그래서 지금 장자회라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인 곳에서 교회생활 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맨날 그 형 욕했지. 목사님 또 속습 미대익 하면서 막 있잖아. 근데 목사님은 사람을 얻으려고 속기도 한다니까. 성경은 그런 거 있어요.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둘 있어. 야곱과 에서라고 있는데, 그죠? 야곱이 너무 애가 성질도 더럽고 불쌍한 애야.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막 호방하고. 근데 야곱이 이게 있잖아요. 지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를 속이잖아. 형처럼 있잖아. 형이 좀 피부가 거칠고 털이 많이 나 있고 이렇거든. 그 동물 가죽으로 덮어가지고 자기 팔을. 아버지는 눈 멀어서 안 보여. 아버지한테 자기 손을 내미는 거야.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그래? 하면서 아버지가 만져보니까 자기 장남의 팔목이거든. 털이 뭐 부성부성하고. 원래 장남한테 복을 다 주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일마 둘째인데 사실은 얍삽한 야곱이라는 애인데, 그죠? 야곱의 팔을 잡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해준 거라. 왜? 이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그렇대. 성경에서 그렇게 있어. 눈 멀어가지고 형제를 구분할 수 없어가지고 속아가지고 축복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버지가 그걸 몰라서 축복했겠냐는 거라. 눈 어두운 아버지 하면서. 저도요, 어떤 때는 내가 모르고 속는다니까 우리 아이한테. 애들 보면 빤한 거짓말 하죠. 네가 그랬지? 안 그랬어? 한다니까. 뭐 우리 연구소 애들 보면요, 뭐 거짓말이 막 육신이 됐어. 무조건 안 했다고 본다. 왜? 우리 그때 막 그 꼬치꼬치 따질락 하면 애들 파출소 끌고 가는 아빠도 있다니까? 어릴 때부터 버리장머리 고친다고? 그리고 애들한테 상처받고 트라우마 생기고 이런 애도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목사한테 배웠잖아. 그죠? 때로는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거죠. 거짓말인지 모르고 넘어갔어요. 애를 살리려고 하니까. 그 거짓말을 계속 추궁하면 애 갈 길이 없잖아. 그럼 혼나야 되고 이런데.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그죠? 둘째 아들한테 모든 복을 다 줬다니까. 왜? 둘째 아들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의 복을 원하니까 속아 넘어가 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눈이 떠지면 그렇게 살게 돼. 그죠? 아이에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도 다른 눈으로 보면 다 복된 일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내가 다 복인 줄 알게 해줄 테니까 데리고 와봐요. 어떤 사건을 가지고 와보라니까.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 일 때문에 우리 목사님 만났잖아요. 안 그랬으면 저는 인간이 안 되거든. 내 멋대로 내 잘난 맛에 살았을 거라. 그러다 죽었겠지 뭐. 우리 마누라한테 버림받았잖아요. 만약 우리 목사님 못 만났으면 나는 분명히 그때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어디 노숙했겠지. 홈리스라도 하면서 막. 우리 와이프가 30년 동안 교사 생활해서 저를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그 마누라 내버리면 이제 난 능력이 없으니까 노숙자 했을 거라. 근데 우리 교회 형들이 가대, 니는 노숙해도 노숙자들 세계에서 뭔가 이빨 까면서 사기 분명히 뭐 사기치면서 뭐 살았을 거라 하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 나를 가장 복되게 한 계기가 된 거예요. 이상한 일이라니까. 눈 뜨면 그래. 눈 뜨면 나는 이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다인 줄 알죠. 이미 플라톤이 말했어요. 플라톤은 이데아계와 현상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현상계는 우리 눈으로 보고 인식하는 세계지. 근데 내 눈으로 보는 게 다인 줄 알죠? 안 그래요. 내 귀로 듣는 게 다인 줄 알죠? 여러분들 그거 배웠지, 생물학 시간에. 데시벨이라는 게 있잖아.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죠. 이 범위 밖에 있는 건 안 들려. 자, 눈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의 시력 넘어 있는 건 안 보여.
내가 그 배틀그라운드 하다 보니까 적을, 숲속에 숨어있는 적을 발견해서 총을 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귀신같이 적이 숨어있는 걸 알아. 그런 애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몽고 사람이라게. 몽고 사람도 눈이 밝잖아. 초원에서 하도 놀다 보니까 시력이 아주 발달했다니까.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걸 단 줄 알면 안 돼. 내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있어. 몽고인들이 보는 게 있다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뇌로 생각하는 것이 단 줄 알면 안 돼. 우리 목사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인간은 뇌 해봐야 순두부 한 모금 크기밖에 안 된대. 우리 형 신경과 의사잖아요. 해부학 시간에 있잖아요. 그죠? 뇌를 딱, 뚜껑을 열어가지고 뇌를 딱 열은 다음에 핀셋으로 뇌의 어떤 부분을 딱 건드린대.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꿈틀꿈틀한데. 뇌 별거 아니라니까. 왜 우리 무릎 어떤 부분 탁 때리면 다리가 저절로 들썩들썩 하죠. 우리 목사님 말했어. 너가 생각해봐야 썩은 순두부 한 모에서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뇌라는 게, 그죠? 교통사고 나서 뇌가 이렇게 비극적인 도로 밖에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거 보면 별거 아니라 순두부 쏟아진, 대접에 담긴 순두부 쏟아진 거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너무 막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를 신뢰하는 건 가장 위험한 짓이에요. 내가 뭐 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옳고 그름에 관해서 내가 뭐 천하를 다 아는 것처럼 여기죠. 실제로 아는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쓰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옳고 그름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옳고 그름을 아는 일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옳고 그름을 아는 일에만 하나님처럼 돼 있다니까. 그래서 남편 뜻도 고치고, 시댁 뜻도 고치고, 자식 뜻도 고치고, 막 이렇게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나를 신뢰하면 안 된다. 내 귀, 내 눈, 내 생각. 그죠? 저는 어떻게 이렇게 나를 신뢰하지 않게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 전에는 안 그랬고, 진짜 젊을 때 나는 대한민국에 내같이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면서 막. 이번에 우리 시험 잘 쳤잖아요. 우리 마누라하고 저하고 서로 내 탓이다 그랬어. 아니 로스쿨 입문시험에서 9등인가 10등에서 서울대 지원전형이 지금 9등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애가 농담삼아 하다가 아빠 나 천재인가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했지. 그래 아빠가 천재라서 니도 천재 아이가 그랬어. 이 카다 서울대 떨어지고 나면 또 우리 막 코가 석자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떨어질 걸 염려가 내가 막 지금 즐거운 걸 숨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라니까. 지금 당장 애가 잘했잖아. 칭찬하면 돼. 나중 생각해서 또 막 아끼고 이까 뭐 칭찬할 날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떨어질 때 떨어질 값이라도, 그때 속상해할 값이라도 지금은 기쁘잖아.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아이다 하면서 자기도 시골에서 그런 소리 들었다 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캡타니까 우리 애는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받고 나니까 뭐 그렇게 하죠. 지난 날을 또 후회하는 거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학점 관리를 좀 해놓을 걸 하면서. 학점 관리만 했으면 휘파람 불면 지금 서울대 로스쿨 합격이잖아. 정량이 너무 높으면요. 정성이고 지랄이고 면접이고 다 필요 없어. 정량이 너무 높은 애들은. 우리 학점만 제대로 받았어도, 그죠? 그래서 막 또 코가 석자 돼가지고 후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했어요. 아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아빠는 네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 네게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로스쿨에 원서를 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 행복하지 않냐 하면서. 정말 장하다 내 아들. 그러니까 갑자기 환해지대. 나중에 떨어지면 같이 울면 되지 뭐 또. 그거 겁나가지고 지금 안 기뻐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죽을 거 두려워가지고 지금 막 인상 쓰면서 살아야지 평생을. 안 그래요?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시궁창에 흘러들은 많은 썩을 것들이 다 향기를 가지고 있대. 나 오늘 이 고정시험의 관점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죠? 시궁창에 다 썩어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만의 고유의 향기가 있다는 거야. 그 향기가 우리에게 남는 거죠. 옛날에 서정주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국가협회서를 쓴 시인 서정주 알아요? 서정주 선생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장례식이 열렸어. 빈소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문필가들이 다 그 조문을 갔을 거 아니에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문필가들이 다 모이니까 어떤 방송사에서 리포트를 보냈어.
그래서 리포팅을 하더라고. 근데 그 이제 서정수 선생과 가장 친했던 이효령 선생 알지? 우리나라가 나온, 그죠? 천재수필가야, 천재수필가. 이효령 선생이 이제 이 리포트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 서정수 선생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효령 선생 하는 말이 리포트가 하는 말인데 나는 이제 물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그런 TV를 보고 영화를 보니까 달리 들리죠. 그때 이효령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그죠? 서정주 선생은 오늘 우리 곁을 떠났지만 사실은 서정주 선생의 영혼은 서정주 선생님이 남긴 시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한쪽 눈으로만 보면 우리 썩없이 육신 덩어리는 죽음과 함께, 그죠? 관계가 끊어지죠. 죽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뭐 심장 박동이 멈춘다든지 뭐 뇌가 정지된다든지 이런 것이고, 법률적으로는 법률 관계의 주체가 이제 소멸한다는 뜻이고, 이제 뭐 생물학적으로는, 그죠? 뭐 분해돼서 해체된다는 뜻이고, 뭐 이런 죽음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죽음의 사회적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눈으로 보면요, 죽음이 꼭 헤어짐은 아닐 수도 있다니까. 영원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 육신이 가려 있으면 원망도 있고 막 이럴 수도 있어. 속상한 것도 있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 그 관계하면서 남겼던 뭐 어떤 것 있잖아요. 아름다운 추억? 오늘 이 작품대라면 향기로운 냄새, 그 똘감이나 똘배가 남겼던 어떤 고유한 냄새, 할아버지 제사상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남아있다니까. 이게 우리와 함께 영원한 거죠. 저는 내 동생도 죽었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육신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영원히 내하고 남아있어. 저는 동생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 어차피 뭐 같이 살 때도 뭐 따로 살림하니까 뭐 잘 못 보고 교회에서는 보지만,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어떤 길에 가다 보면 내 동생과 똑같이 생긴 그 실루엣을 가진 남자가 지나가잖아. 그럼 내가 깜짝 놀란다니까. 내 동생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내 동생이 살았던 그 삶은 영원히 내게 남아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효령 선생님 그 말을 내가 잊지 못해. 서정주 선생은 그가 남긴 시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5년 전에, 6년 전에 그 대통령 선거 첫 번째 출마할 때 낸 책이 있다고 했죠.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머릿말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왜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가 하면 이건 운명이다 하면서, 자기가 노무현을 만난 이후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려져 왔다고 쭉 쓰면서 머릿말에 그렇게 써놨어요. 노무현의 육체는 지금 우리 곁을 떠났지만 노무현의 그 생각과 노무현의 육체와 노무현의 생각은 지금 우리 곁을 떠났지만 노무현이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노무현이 추구하는 가치, 사람 사는 세상, 그죠? 이 가치가 문재인 버전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눈으로만 보면 헤어지고 뭐 이런 거죠. 다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 자, 너무 뭐 큰 스케일로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죠. 항상 이렇게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물으러 와요. 선생님, 우리 애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면서 혼자 앉아가 막 해석하고 막 이제 코가 석자가 돼가 울고불고 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만나는 많은 엄마들 상담할 때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들이 애 때문에 상담하러 오잖아요. 애가 방과 후에 뭐 맨날 남아서 나머지 수업을 해요. 뭐 미술을 그리는데 맨날 제일 늦게 그려요. 뭐 점심을 먹는데 맨날 급식을 제일 늦게 먹고 선생님한테 혼나요. 이래가지고 내한테 상담하러 오거든요. 저학년 때는 그게 너무 큰 문제잖아. 그래서 상담하러 와. 근데 제 눈에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그 애가 그렇게 느려 터진 것 때문에 네가 내한테 찾아왔다. 그 아이가 네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게 보여. 애가 뭐든지 척척 잘했으면 내 찾아오겠어요? 내 안 찾아오면 절대로 눈 뜰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목사님 못 만났으면 절대로 내 눈 뜰 일이 없어. 그냥 소경으로 눈 뜬 것처럼 살겠지.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한 것처럼. 플라톤이 말한 현상계만 보고 사는 거라. 근데 플라톤이 뭐라 한 줄 알아요? 현상계 너머에 이데아계가 있다고 했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 실제의 세계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이번 학기 동안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실제 세계에 대한 눈이 떠지는 거죠. 이 시궁창에 처박힌 것들의 고유의 향기,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봉사들하고 못 살아. 왜?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 제 강의 듣다가 집에 가거나 동네 언니들 만나봐. 안 답답한가? 남편들 만나면 답답하다니까? 남편들이 뭐 밉거나 싫어서가 아니고요. 이 소통이 안 되거든. 여전히 옳고 그름의 세계에 갇혀있고 꼭 이래야 된다는 것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보면요, 그죠? 답답하다니까? 그 답답함을 느끼면 이게 잘 돼가는 거라. 처음에는 강의 듣다 보면 있죠, 동네 언니들이나 자기 남편이 좀 무시가 돼. 이게 명현 반응인데? 왜냐면 답답해서. 저것밖에 모르나 캐사고 막. 이번에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니까 8월 말에 뭐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인가 가서 강의를 했는데, 거기 할매 3분이 왔어. 그 할매도 있고 해서 내가 우리 와이프하고 산 이야기하고 막 이러니까 할매가 뭐라 한 줄 알아요? 어떤 할매가? 와, 우리 할배들한테 좀 강의하라 하면서. 할배들이 다 자기가 옳다고 살잖아.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옹색한 삶인지를 쭉 이야기하니까 그 할매가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아줌마들한테만 강의하지 말고 할배들도 좀 모아놓고 강의하라 하면서 있거든. 왜냐하면 이게 인생의 지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지혜. 그래서 제 강의의 목적은 소경의 눈을 뜨는 것. 이 고정생 버전으로 하면, 그죠? 우리는 다 한쪽 눈 이래 있죠. 애써 이건 안 봐. 행복은 애써 안 보고, 그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있잖아요. 꼭 봐도 어떻게 부정적인 것만 말하는지 몰라. 우리 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가 제주도 올레길 뭐 산책 간다고 하니까 자기 학교 친구들하고, 애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제발 올레길 좀 가지 말라고, 거기서 여자들 살인사건 나는 거 못 봤나 하면서 하대. 그래서 내가 켰어요, 우리 애한테. 아들아 하면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 보다 보면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서. 네 서울 가서 살도 교통사고 나면 무역인데 서울 가지 말고 대구 사빠고 살자. 그거 하니까 우리가 금방 알아들어. 옛날에 뭐 터키에 막 테러 나는데 우리 와이프 태국 터키 여행 갔거든. 그래서 애가 막 계속 카톡으로 걱정하고 있잖아. 엄마 터키 테러 나는데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했어요. 폭탄이 한 번 떨어진 곳에는 다시는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다. 전쟁 나면요 폭탄이 진짜 그렇다니까. 한 번 떨어져가 움푹 퍼있잖아요. 거기는 다시 폭탄이 안 떨어져. 왜냐면 폭탄이 정교하지 않거든. 그 여 떨어지고 저 떨어지고 이래.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지는데 안 떨어진다니까. 테러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 끝도 한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애써 한쪽 눈을 가리고 볼 게 아니라 그 부정적인 것 너머에 있는 복되게 하는 것,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찾는 눈을 뜨게 하는 거죠. 이 수업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고 이러면 자기만 손해라. 뭐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